자, 저번 시간에 그래, 앞으로 이게 제일 편해. 네. 이겁이 좋아. 자, 인디오 세계의 태인 지난 시기에 있었고 신대륙 발견과 정보 결과 사실은 신대륙 발견의 결과 금과 은이 유럽으로 대량 유입되면서 자본이 축적된 자본으로 산업혁명이 일으켰고 서부의 동양에 대한 우리가 확실히 시작되는 단초가 됐다고 여러 번 공개하셨는데 자본이 축적에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발견한 이후에 사실은 전 지구상, 이제 말하면 글로벌 차원에서 세계의 대대적인 변화가 왔어요. 자, 보세요. 저기 옥수수. 요새는 옥수수 뭐 필리핀에도 있고 미국에 유럽에도 있고 옥수수 재배 안 하는 곳 없어요. 원래는 이게 옥수수가 어디서 나던 곳이냐면 메소아메리카 지역 있죠. 지금으로 가면 멕시코 중앙권, 멕시코 남쪽의 유카탄반도 그 지역에서 자라던 식물이었고 앞으로 수업 시간에 아스테카야 마야 제국의 주요 식량자에서 우선 쌀 문화가 아니라 아스테카나 마야는 옥수수 문화예요. 옥수수 문화. 이게 부황작물로 유럽에 전해지고 조선에까지 전해지면서 인류가 기근에서 해방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작물 중에가 옥수수하고 두 번째 감자죠. 감자는 어디서 재배되는 지역이냐? 우리나라 페루 있죠? 페루를 중심으로 안데스 지역, 보통 안데스 지역은 지역이 높아요. 보통 잉카에 쓰였던 쿠스코 해발은 2,400m, 티티카코스한 해발 4,500m 지하가 높기 때문에 고랭지 작물이죠. 그렇죠? 한국도 주 어디 잘 키워도요. 강원도, 산간 지역, 높은 데서. 자, 이쪽에서 재배되던 게 이것도 유럽으로 전파되고 조선으로 전파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주요한 부황 작물이 됐어요. 인류가 기아에서 굶주리에서 벗어나는데 부기를 죽는 걸 방지하는데 상당히 공헌을 했죠. 사실 아일랜드 있죠. 19세기까지 이게 유럽에 전해진 다음에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아일랜드에서는 오로지 아일랜드 사람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감자만 먹고 살았고 북유럽 날씨가 추운데 밀이 재배가 안 되는 밀은 로마 제국 시대부터 주로 어디서 많이 재배되냐 이집트, 터키, 스페인, 프랑스 이런 쪽이 주요 밀 재배 지역들 이태리를 포함해서 저 북부 지역은 추워서 밀 재배가 부적합한 땅이었어요. 먹을 게 없었던 얘기죠. 이게 수입이 되기 시작하니까 독일 춥죠? 그렇죠? 아일랜드 얼마나 추워요. 영국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파리도 추워. 사실 5월달에 파리 가면 밤에 18도까지 떨어지고 낮에 21도까지 올라가도 영국은 더 추워요. 15도, 12도 계속 비 내리고 지금 뭐 구글 같은 날씨 한번 검색해보세요. 잉글랜드도 그렇게 추운데 계속 기다리고 더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는 얼마나 춥겠으며 스코틀랜드가 더 북쪽에 있는 아일랜드도 얼마나 춥겠어요. 자, 감자 재배. 아일랜드인 독일인들 감자 때문에 사실은 먹을 게 없는 사람들. 독일인도 아직도 감자 먹고 독일에만 해도 감자를 요리하는 재배품이 거의 수백 가지가 존재한대요. 감자를 요리하는 독일 요리, 감자 요리, 돼지고기 빼면 특별히 뭐 상당한 게 있나 소시지하고 별로 없어요 사실. 그 외에 독일 요리 뭐 아닌 거 네임을 한번 해보세요. 별로 없어 내가 독일 요리. 맥주 마시고 감자를 먹으면 엄청난 요리, 돼지고기를 만든 엄청난 요리. 감자를 튀기고, 감자를 삶고, 감자를 뭐 바르고 등 하는데 19세기 아일랜드에 감자 전염병이 돌아요. 그래서 감자가 전부 죽고 재배가 안 돼. 수확량이 없어요. 몇백만 명의 아일랜드들이 굶어 죽죠. 그래서 그 다음 굶어 죽게 되니까 감자 없어지면 어디로 가요?
미국을 이긴 가족 아이리시 미시어였고 조지 함령이 미국 대통령이죠. 미국 최초로 카톨릭 출신이면서 케네디 대통령이죠. 처음에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 때 반감이 심했어요. 처음으로 미국 역사상 프로테스탄트 와이트 앵글 섹슨이 아닌 아이리시 카톨릭이 대통령이 되니까 지금이야 뭐 육주민들 그런 게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쿠바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재배되는 곳인데 이건 유럽에 건너가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이 감자 도마토 있죠? 감자나 도마토는 처음에 유럽에 소개는 됐는데 유럽인들이 먹지 않았어요. 먹지 않은 이유가 감자는 어디서 자라요? 뿌리에서 자라죠. 뿌리에서 자라니까 악마의 식물이라고 해가지고 관상용만 먹었지 열매를 안 먹으려고 했었고 토마토도 빨간색이죠. 빨간색이니까 뭔가 터붓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풀렸냐면 정력제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카사노바가 알죠? 카사노바 실존입니다. 카사노바가 제일 좋아했던 두 가지 식품이 세 가지 초콜릿하고 굴하고 토마토래요. 자, 토마토 건강이 좋아요. 토마토를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삶아서 먹으면 더 건강이 좋아요. 암도 예방하고 많이 드세요. 토마토 비싸고요. 자, 이 담배는 꾸바산 담배가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세계에서 제일 질 좋은 담배 꾸바산 두 개 아직까지 뭐냐면 그 코로나하고 내가 요새 치명 왔는지 내가 항상 인천공항 나갈 때 면세점에서 사가지고 해외 나갈 때 꼭 사가지고 꼭 피거든요. 그거를 와인 마시면서 몬테크리스토 꼬이바하고 몬테크리스토 두 가지가 제일 좋아요. 꼬이바, COHIP, 꼬이바, 그 다음에 몬테크리스토 이렇게 두 개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담배였는데 지금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1960년대까지 그랬어요. 피델 카스트로에 의해서 쿠바 혁명이 일어나고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요. 쿠바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미국하고 자유시장, 한국을 포함해서 수입 금지가 떨어져요. 공산 진영밖에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쿠바에 있던 수많은 우수한 담배 기술자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냐? 도미니카 레publi카, 도미니카 공화국을 가요. 60년대 이후부터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담배 산업이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스위스 이제 스위스 다국적 해서 뭐 다비도프 여러분들 남자들 다비도프 담배 좋죠? 다비도프에서 만드는 시가도 가문 싸움에서 제일 공부도 좋아요. 한번 참고로 남자나 여자나 한번 공항 나가서 있으면 면세점은 싸니까 시가를 사가지고 많이 사면 많으니까 조금 와인이랑 같이 펴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라틴 아메리카 전해진 게 이게 뭐냐? 그 노벨문학상 후보로 항상 오르는 카를로스 푸엔테스 이 책 있죠? 이 책 쓴 저자. 이 사람이 항상 노벨문학상 후보로 올라요. 멕시코를 대표하는 지식인이자 전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지식인데 그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시가 파는 데서 많이 붙여놓는데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해먹에 누워서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시가를 피우면은 머릿속이 깨끗해지면서 모든 잔념이 사라지고 인생의 행복을 진정으로 맛볼 수 있다고. 여러분 혹시 뭐 스페인이나 남미 가게 되면 시가를 사가지고 오후에 낮잠을 자면서 자기 전에 시가를 한번 피우고 와인을 마시면서 취한 다음에 낮잠자고 일어나면은 에너지가 충전이 될 거예요. 초콜릿은 원래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아스테카 마야인들이 먹던 것이었어요. 멕시코 지역에서. 그 카카오 있죠? 카카오 열매에서 만든 건데 원래 아스테카나 마야인들은 이 카카오 이 에기스를 아무나 못 먹고 굉장히 귀한 거라 가지고 귀족들만 먹었어요. 귀족들, 왕족들. 뭘로 사용됐냐? 정력제로 사용됐어요. 크기가 엄청나죠? 그래서 그 아스테카 귀족들한테 아스테카 왕, 마야 왕들이 그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출산을 의미하죠. 또 반드시 이거를 뜨거운 액체를 마셨는데 맛은 뭐였냐면 무조건 다크였어요. 다크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다크 초콜릿 100% 사고. 근데 다크에서 좋은 게 나도 나는 밀크 초콜릿을 안 먹고 다크만 먹는데 보통 다크 80% 이상 든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 정말 질 좋은 거죠.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서 생산된 멕시코나 질 좋은 카카오 열매는 먹으면은
와인하고 비슷해요. 스트로베리 맛도 라스베리, 블루베리 뭐 등등 맛이 느껴지고 와인하고도 잘 그렇게 와인하고 맛이 이상한데 비싸요. 유럽에 수입된다 그래도 처음엔 액체 형태로 먹었어요. 귀족들이 다 인기가 있었는데 아무나 못 먹었어요. 맛도 없었고 썩고 썼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가격이 낮춰져요. 그러면서 지금은 아무나 먹어. 옛날에 초콜 라떼, 초콜릿이란 초코는 카카오에서 만드는 그 액기스를 얘기하고 라떼는 락템에서 나왔죠. 라떼 하면 뭐냐면 우유란 뜻이에요. 라떼. 이태리어로 라떼, 스페인어로 레체, 불어로 레. 카페콘 라떼나 카페콘 레체나 카페오레나 같은 뒤에 레체라는 뜻인데 나처럼 락템에서 나왔는데 초코 라떼는 뭐예요? 코코아 열매 우유를 섞은 거죠. 가격을 낮췄어요. 어떻게 발견했냐? 스위스에서. 그래서 스위스 초콜릿이 유명해졌는데 왜 이 남미가 아니라 왜 스위스 초콜릿이 유명해졌냐? 스위스의 어느 한 사람이 17세기가 18세기 정도 17세기 정도 된 것 같아요. 한영 초콜릿이 그 전에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코코아 열매하고 코코아 기름을 많이 섞어서 우유를 부어서 굳히니까 잘 긁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초콜라떼, 초콜릿이라는 게 대중이 오기 시작했고 굉장히 싼 값에 고열량 식품이니까 그 유럽인들이 좋아하는 더군다나 그 산업혁명과 맞물리면서 뭐가 유행하냐면 커피가 수입돼요. 노동자들 하루에 12시간씩 일했어야 돼요. 그리고 일하다가 커피 브레이크 가지거든요. 커피 한 잔 주고 잠 좋죠. 초콜릿 줘서 사진 찍겠지만은 열량을 보충해주죠. 밥 먹는 시간을 줄이면서 그래서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썼죠. 카카오 메스 있죠? 아스테카인들이 먹던 원래 마야인들이 먹던 원래 유럽에 전해진 그거를 먹어도 살이 안 쪄요. 하지만 이거는 초콜릿은 살이 쪄요. 왜냐하면 이거의 주 성분은 카카오 열매에서 하는 카카오 메스가 주요 재료가 아니라 카카오 버터, 카카오 기름이 대부분이고 원래는 아스테카인 마야인들이 카카오 기름을 버렸어요. 카카오가 있잖아요. 그러면 카카오 메스, 액기스 있죠? 초코 열매는 액기스 이만큼 나오고 카카오 기름은 한 이만큼이에요. 다 버리던 건데 버리던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다 기름 덩어리야. 살쪄. 특히 더 살쪄는 건 화이트 초콜릿. 그래서 이거는 카카오가 그래도 이만큼 들어있는데 이거는 없어. 그냥 무조건 카카오 기름하고 설탕하고 우유밖에 없어요. 제일 살 많이 찌고 없는 살찌고. 살찌려면 다크 초콜릿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은 보면 카카오 메스와 카카오 버터가 있는데 카카오 메스가 만으로 80% 이상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카카오 메스는 잘 안 쪄요. 잘 안 쪄. 나머지 20% 때문에 20%가 뭐냐면 설탕하고 카카오 기름이야. 카카오 메스는 100%, 다크 초콜릿 100%는 절대 안 쪄요. 팔지 않고 99까지 파는 걸 봤는데 100% 한번 도전해 보려면 이게 100%는 어디 가냐. 지금도 그 육가단지 가면 원주민들이 남부강을 팔아야 돼. 카카오 100%를 해가지고 파는데 먹으면은 몸이 뜨거워져.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거기다 원래 전통적인 그 기법인데 그 뭐죠? 삼각대 비슷한 걸 넣어가지고 그래서 특히 그거를 잘못 먹으면 몸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사고 칠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먹지 말고 신혼여행 같이 가자는지 같이 놀러 왔을 때는 괜찮은데 자, 그래서 원래는 그 카카오가 비싼 가격의 귀족들이 쓰였습니다. 초콜릿 가격이 왜 싸졌는지 알았겠죠? 되도록이면 다크 초콜릿을 먹는 게 건강에 좋고 삽입질 염려가 없는 게 또 한 가지 롯데에서 카카오 드림인가 뭐 팔죠? 이름이 뭐지? 카카오 드림. 그거는 다크 초콜릿 이름이 뭐야? 드림 카카오. 카카오 드림, 드림 카카오. 그거 정말 카카오를 드림하는 얘기지 카카오를 안 들어있어요. 머릿속에만 딱 보면은 레벨을 보세요. 레벨을 보면은 정말 닥터 초콜릿은 카카오 메스 몇 프로, 카카오 버터 몇 프로인데 그 드림 카카오는 딱 보면은 카카오 메스 몇 프로 아니 그냥 카카오 50% 80%만 돼 있잖아요. 그거는 카카오 메스하고 카카오 버터도 둘 다 카카오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카카오 메스하고 연기가 안 됐고 카카오 50% 이상 돼 있다는 거는 카카오 메스를 안 넣고 카카오 버터가 대부분 됐다는 거야. 왜냐면 카카오 메스를 굉장히 고가예요. 고가기 때문에 카카오 메스를 50%에서 쓰면 가격이 이렇게 싸질 수가 절대 없어요. 드림 카카오 중에 얼마지? 2,000원. 말도 안 돼. 나도 그 좋아는 하는데
보니까 갤러리아 백화점 이런 데서 정말 그 수제 초콜릿 아니면 이태리에서 수입된 거 보면 다 있어. 베네수엘라산 카카오 메스 몇 프로 하면은 아니면 뭐 아마존산 카카오 메스 몇 프로 나와 있는데 보통은 내가 한국에 요만한 거 정말 얼마냐면 이 핸드폰보다 더 얇은 거 있죠. 요만한 게 한 요만해요. 두께 요만 더 작은 요만한 게 보통 25,000원, 3만원 나요. 한국 너 2배 붙여 먹는데 내가 이태리나 뉴욕 가면 네덜란드 가면 이거 같은 브랜드에서 사거든요. 샀는데 그게 요새 한국은 너무 비싼지 많이서 나가 더 이상 안 파는 것 같고 그것도 유럽에서도 15유로 하더라고. 얼마야? 2만원 한다는 얘기지. 정말 카카오 메스가 만들면 질 좋은 것도 카카오 메스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정말 질 좋은 카카오 메스가 있어. 어디서 있는 베네수엘라 있죠. 이쪽 아마존 쪽에서 사야 되는데 그러면은 정말 비싸죠. 근데 그걸 2,500원에 뭐 판다고? 싼 가격 그냥 기분 좋게 드림을 하면서 먹으세요. 카카오 메스를 먹고 있다. 아니에요. 그냥 카카오 50% 이상이라. 카카오 버터는 어때요? 100% 됐죠. 여러분들이 그냥 기름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그래서 어쨌거나 이 카카오 기름과 카카오 메스를 빼고 우유와 섞어서 만들어서 보급을 하니까 싼 가격에 보급이 되기 시작했죠. 이게 뭐예요?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 나이 많이 먹어도 그건 살도 아까 이게 노화가 20대 중반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20대 후반 들어가게 되면 이제 뱃살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이거는 신대륙에서 부대륙으로 전해진 거고요. 요거는 원래 신대륙에 있던 거예요. 아, 참, 그리고 아까 내가 그 카카오에서 남미 여행할 때 했는데, 남미 여행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길거리에서 파는 거 아무거나 사먹으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기는 게, 그리고 특히 고산지대 있죠? 남미에 내가 그 얘기 왜냐하면은, 이 수업 끝나면 요새 학생들이 글로벌라이즈가 돼가지고, 이 수업 들었을 때 방학 때 갑자기 나한테 이메일이 와요. 교수님 저 지금 아르헨티나 와 있어요. 교수님 멕시코에 와 있어요. 교수님 유카탄 분들 정말 그 초콜릿 파네요? 진짜 많이 한 학기에 내가 그러니까 메일을 방학 때마다 최소한 3~4통에는 받아요. 많을 때 이거를 받고 그러니까 메일 안 보내는 사람까지 하면 이 중에서 최소한 10%는 여행을 간다는 얘기야 보니까 간다는 얘기인데 학생들이 꼭 물어봐요. 어떻게 여행 가야죠? 남미는 한국으로 겨울에 가야 돼요. 지금 6, 7, 8 가잖아요. 거기는 겨울이에요. 남미 겨울 안 추울 것 같죠? 브라질이고 이런데 거의 5개 호텔도 난방시설이 안 돼 있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굉장히 추워요. 가지 마세요. 나도 8월 말에 브라질 가야 되는데 추운데 호텔방에서 떨고 있을 생각하면은 한국에서 나는 뜨거운 물 샤워한 다음에 입을 푹 뒤집어서 공기가 안 차까지 버티면 돼. 아니면 호텔방에 얘기하면 난방이 안 되겠고 요만한 스토브 같은 거를 갖다 주면 좋아요. 못 틀어놓고 하면 되긴 되는데 그래도 추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따뜻한 바닥이 같은 걸 좋아하니까 춥고 또 뚱뚱한 사람은 괜찮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슬림하기 때문에 술이 많이 타요. 기름이 몸에 많이 없기 때문에. 남미는 반드시 12월, 1월, 1월 그 여름방학 때는 어디 가야 되냐 하면 멕시코 가야 돼요. 멕시코는 북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름이면 멕시코도 여름이에요. 근데 가끔가다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또 멕시코는 유카탄 반도의 칸쿤이라는 데가 정말 칸쿤에 가면 지금 PPT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피라미드 유적이 있고 와이샌드의 크리스탈 워터예요. 정말 근데 거기는 최소한 일주일 열흘 묵어야 돼. 우리나라 관광객이 같이 와서 1박 2일 잡으니 그걸 못 봐. 최소한 열흘을 묵어야 돼. 정말 하와이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최소한 열흘을 묵어야 되는 곳인데 아니 최소한 7박 8일이라도 7박 8일도 짧게 있을 거예요. 할 게 너무 많고 느낌 많은데 그리고 거기는 칸쿤은 시내가 이제는 라스베가스 똑같아. 라스베가스 같은 디스코텍이 엄청 많고요. 전 세계로 다 많고 미국에서 그 다음에 피라미드가 있고 아름다운 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거를 7월달, 8월달 가지 마세요. 그 고지역은 7, 8월이 폭풍 시즌이에요. 폭풍이 불어요. 7, 8월 피해야 되고 칸쿤은 언제 가야 되냐면 차라리 12월, 1월, 1월 이렇게 겨울 아니면 제일 좋은 데가 5월, 6월 12월, 1월, 1월도 갈 수는 있지만 날씨가 쌀쌀해 바닷물 들어갈 수 있어요. 하와이 겨울에 가본 사람 이해할 거예요. 하와이보다 뭔가 조금 높은데 그래도 추워요. 이거는 바다 타고 해요. 대신 덥진 않으니까 다 해. 근데 서양 애들은 다 하는데 약간 21도, 22도, 23도 정도 되는데 그래도 다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추위에 약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추워하고 나도 추워요.
보통 보면 하긴 미국 같으면 3월, 4월에도 막 추운데 LA 추운데도 막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우리 멘탈러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아무거나 머리 먹지 말라는 게 남미 가면 이제 고산지대가 고산병이 좀 막 토하고 그래요. 고산병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차를 줘요. 완전히 차를 먹으면 깨끗해지는 게 뭐냐면 이게 코카이도 있는 차예요. 코카 그거 먹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코카이들 아스텍과 마야인들 코카이이 일상적으로 복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볼리비아 이런 데 광산 노동자들이 밥 사먹을 돈이 없어서 코카이를 사가지고 그거를 심어 먹으면서 몸이 고통있거든요. 코카이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코카, 마리화나 뭐 삼각적인 이렇게 뭐 버섯 같은 거, 버섯이 있고 삼각적인 이렇게요. 그런 게 많이 파니까는 아무거나 버섯이라고 집어먹으면 안 돼요. 뭐 초콜릿 맛있다고 아무거나 받아 먹으면 안 되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여행할 때. 요거는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전해진 거예요. 신대륙이 형태가 바뀌었어요. 원래 신대륙에는 소나 말이 없었어요. 원주민들이 말을 보고 놀랬다고 했죠. 관신 반수의 신이라고 생각했죠. 말을 탄 사람들고 소가 없었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소를 데려왔다가 아르헨티나를 정복하러 갔었는데 아르헨티나는 통금이 안 나는 지역이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또 인디오의 습격을 받았고 그래서 갖고 온 소를 몇십 마리를 말과 소를 거기다 방치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16세기에 방치했는데 몇백 년 동안 아르헨티나 칠레 지역은 거의 방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칠레에 부항구가 설립된 게 거의 5년 직전 18세기 말이에요. 몇백 년 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다시 전간이 당연없이 얘네들이 새끼를 쳐가지고 사람도 섞이면서 아르헨티나 그 넓은 팜파 지역이 소와 말로 가득하게 됐어요. 정말로. 그때부터 아르헨티나가 목축업으로 유명했죠. 아르헨티나 소고기 세계에서 제일 맛있고 소 말이 없던 지역에 왜 미국 서부에 보면 그 넓은 초원에 야생마 있잖아요. 원래 아메리카에는 말이 없어. 스페인 사람들 갖다 놓은 게 그냥 퍼져가지고 야생마가 돼버린 거야. 엄청난 수를 벌었어. 전시를 했고 커피도 원래 라틴 아메리카에 있지 않았어요. 오늘날 남미 커피 너무나 유명하죠. 특히 콜롬비아 커피, 브라질 커피. 진류는 콜롬비아 커피가 세계에서 제일 부드러워요. 생산량은 브라질 커피가 제일 많고. SK에서 콜롬비아 커피 브랜드 계약 체결할 때는 한국 들어올 거야. 아마 쿠암 다이제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커피 체인인데 한국 들어오면 마셔보도록 하세요. 콜롬비아 커피 체인인데 유럽에도 미국에도 지금 커피빈 스타벅스처럼 진출해 있고 요거는 원래 커피는 어디 거예요? 아프리카가 원산지였고 아랍의 전에서 원래 이슬람 문명권은 뭘 마셨다? 커피를 마시고 기독교 문명권은 뭘 마셨다? 와인을 마셨어요. 와인을 마시다 그리고 기독교 문명권은 뭘 마셨다? 커피가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한 차를 마셨어요.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동자들을 각성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이 커피가 18세기부터 유럽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티하우스가 뭘 대체해요? 커피하우스로 대체되기 시작해요. 이 커피가 유행한 거고, 그래서 원래 유럽에서는 티는 비싸니까 귀족들이 먹는 거, 커피는 싸니까 프롤레타리아 계급들이 먹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유럽이라면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비싼 차, 귀족들. 노동자들은 뭐예요? 각성해서 잠자지 말고 일하는 커피 브레이크가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노동력 착취하기 위해서 커피 브레이크 만든가 졸리니까 12시간 이상 노동했어요. 보통 15시간까지. 영국에서 19세기에 영아 사망률이 90%, 10명 중에 9명이 죽었어요. 상당수의 애들이 6, 7살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한 게 방직공장이죠. 영국의 방직공장에 기계 밑에 들어가서 실이 떨어지면 실을 주고 그 기계가 아직은 완성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수선하는 게 조금만 요만한 어린애들밖에 안 됐기 때문에 6, 7살부터 일을 시작. 어린이랑 개인이 없었어요. 6, 7살이면 여러분이 방직공장에 하루에 12시간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보통은 10살, 15살 다 죽어. 평균 수명이 영국이 그 당시에 30살 넘지 못했어요. 로마 제국 시대 평균 수명보다 프롤레타리아 계급 평균 수명이 더 낮았어요. 하루에 새끼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배고프죠? 커피 마시고 커피물에 담자지 말고. 그래서 술 마시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위스키, 와인 마시는 걸 금지시켰어요. 사고가 나죠. 그 와인, 위스키를 노동시한테 먹지 못하게 하고 대신 커피를 만들어서 커피를 마십니다. 설탕을 듬뿍 넣고. 원래 설탕은 굉장히 비싼 식품이었어요. 아무나 못 먹는 거였어요. 설탕 가격이 대폭 떨어져요. 어떻게 떨어지냐? 이 사탕수수는 원래 인도네시아 있죠? 인도네시아가 원산지예요. 굉장히 귀한 작물이었어요. 그러다가 15세기 말부터 대항해 시대 때 포르투갈이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네시아하고 말라카에 진출한다고 했죠. 스페인도 필리핀 통과해서 진출하려고 그때 스페인 사람들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나고 있는 사탕수수를 아프리카 북부에 갖다 심어요. 아프리카 북부가 스페인 시민이 만들죠. 아프리카 북부에 갖다 심고 카나리아 섬 있죠. 스페인, 원래 스페인 섬인데 카나리아 섬에 갖다 심어요. 그래서 거기서 재배해요. 하지만 경작지가 좁기 때문에 많이 안 났는데 라틴 아메리카가 발견되면서 이거를 대거 라틴 아메리카 갖다 심어요. 여기는 꾸바나 이런 사탕수수 심고, 그래서 세계에서 최대의 그 커피 생산국, 사탕수수 생산국이 라틴 아메리카가 되는 거죠. 그 생태계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설탕 가격이 떨어지니까 설탕을 싼 값에 대량으로 공급해주는 거예요. 설탕 많이 드세요. 옛날 500년 전에는 아무나 못 먹던 거야. 많이 드세요. 많이 비싼 거니까. 아시죠? 초콜릿 귀족뼈 먹던 거야. 많이 드세요. 와인, 포도. 기독교 문명의 상징은 와인이었고, 기독교인들은 곳곳에 어딜 가나 다 포도를 심었어요. 그 카톨릭 교회 주요 수입원도 포도 재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라틴 아메리카에 갖다 심어요.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은 너무 더우면 안 돼요. 너무 추워도 안 되고. 거기서 가장 이상적인 지역이 어디였냐면 아르헨티나, 칠레 지역이었는데, 갖다 심으니까는 포도가 너무너무 잘 자랐고 질이 너무너무 좋았어. 스페인이나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포도 와인보다 질이 더 좋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식민지에 생산되는 와인이 질이 더 좋으면은 스페인산 와인이 쓸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페인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하더라도 포도 재배할 때 손이 많이 가는데 여기는 기후가 워낙 좋아서 뭐 매년 그냥 풍년이야. 와인 좋아하는 사람. 프랑스는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기 때문에 일조량이 평치가 못해요. 그래서 몇 년도 일조량이 많은 해는 와인이 굉장히 좋고, 그렇지 않은 해는 와인 질이 나빠요. 그래서 프랑스 와인은 몇 년도, 빈티지, 몇 년도산 와인에 따라서 질이 천양지차인데, 신대륙 호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 미국이고 남미에 사는 거는 이쪽은 캘리포니아 가보다 말 거예요. 1년 내내 기후가 그냥 온화하게 좋아요. 그래서 특별히 몇 년도 산이 중요하냐 빈티지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스페인 와인, 참 칠레 와인 아무거나 그냥 먹으면 돼요. 너무 질이 좋으니까는 스페인에서 놀래가지고 남미에 있는 모든 포도나무를 전부 없애라고 했어요. 포도 재배를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인간의 포도 재배를 금지시켜도 친구들이 와인 마시고 싶을 거 아니야. 귀족들이 대지 와인 마시고 싶을 거 아니야. 스페인어 수입하는 건 버리도 말고, 그 당시에는 모바이슬이 안 좋기 때문에 오는 동안 다 상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몰래 심어가지고 자급 부족할 만큼만 해서 마셨어요. 그래서 자급할 정도, 그 정도만 했지 대량 생산을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명의 기종, 칠레 기족이 몰래 와인을 재배해가지고 먹었는데 그 와인 질이 좋아가지고 했던 게 그 디아블로 뭐죠? 까스레스데 디아블로인가? 이마트만 팔아요. 굉장히 싼 가격에 한 8,000원, 9,000원 해. 뭐 그런 역사가 숨어있고 뒤에 레벨이 좀 남아있어요. 한번 마셔보자면 까스레스데 디아블로는 악마의 와인이라는 뜻인데 뭐 질은 안 좋아. 근데 뭐 8,000원 하는 게 그 정도 질은 괜찮은 거고, 와인은 언제부터 대량 생산이 19세기 독립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해서 오늘날 칠레 와인, 아르헨티나 와인 좋죠. 참고로 아르헨티나 와인은 뭐가 좋냐? 아르헨티나 와인은 고기랑 먹을 때 좋아요. 많이 무거워 때문에. 칠레 와인은 워낙 고기가 많으니까 뭐 다 좋아요. 괜찮고 안주도 좋고. 김치.
김치, 고추도 어디 생산품이에요? 아메리카 생산품이죠? 고추가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정말 크게 히트 쳤어요. 여러분들 유럽인들이 왜 후추를 좋아했는지 아세요? 유럽에서 후추의 가격은 같은 무게의 금하고 똑같은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인도를 발견하기로 하기 가장 큰 이유, 후추 무역, 향신료 무역 때문에 그랬어요. 또 비단, 중국의 비단, 보자기, 차, 인도의 향신료, 후추를 포함해서 후추의 가격은 굉장히 비쌌는데 왜 후추가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후추도 귀족들 아니면 못 먹었어요. 너무너무 비쌌기 때문에. 이학 때 수업 듣는 사람 기억할 텐데 왜 후추가 이렇게 중요했지? 네, 이번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했습니다. 후추, 향신료. 말라카요, 인도랑 걸려서 향신료 태엽이라고 했죠? 자, 왜 후추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후추 많이 안 먹죠? SMB니까 SB 후추가 벌써 값싸. 지금이야 싸는데 굉장히 비쌌고, 후추가 원래 중요했어요. 왜 유럽인들이 입맛을 서로 돌았을까요? 그리고 왜 후추가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네? 왜? 아니 후추가 이거를 가다가 라틴아메리카 발견한 거잖아요. 라틴아메리카는 별로 후추는 안 나요. 왜 후추가 이렇게 중요할까? 왜 유럽인들이 후추에 열광했을까요? 왜? 왜? 몰라요? 네? 위생은 뭐? 소금 많이 치면 후추 뿌리면 살균이 되나? 추석도 좀 줘볼래? 안 나와? 그렇지 않아? 생물학과 학생 혹시 없어요? 생물학과나 그쵸? 후추 뿌리면 소독이 되나? 한번 후추 뿌려서 고기 놔두서 보세요. 상하나 안 상하나? 후추를 여러분들 많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매운맛에 대한 열광. 유럽에서 소금에 고추가 없던 상태에서 여러분들 매운맛을 낼 수 있는 건 후추가 유일했어요. 여러분들 고기를 먹을 때 지금이야 워낙 여러 가지 소스가 있지만 후추를 쳤을 때하고 안 쳤을 때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고 음식에 후추를 많이 치면 매운 소스에 후추 뿌리고 매운맛에 대한 그 당시 유럽에서 매운맛을 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후추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매운맛을 내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후추를 뿌리면 그 향신작용 때문에 약간의 상한 맛을 없애줘요. 그 당시 냉장고가 있었어요? 없었죠? 고기 같은 거 하면은 다 약간 상해요. 상해. 뭐 고기를 이렇게 걸어놓고 하면 냉장고가 없는데 더 저렴해. 그래서 후추를 뿌리면 상한 맛을, 후추를 뿌린다고 상한 고기가 뭐 미생물로 깨끗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상한 맛을 상쇄할 수가 있었어요. 후추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고, 여러분들 19세기 미국에서 샌드위치를 많이 발견한 건 영국이었는데 유행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이유가 골드러시가 발생하면서 광산 노동자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빠르게 먹을 수 있을 게 필요했고, 두 번째, 캘리포니아 날씨가 더워요. 음식이 상하잖아요. 고기가 상해. 상한 고기에다가 빵 사이에다 레터스 넣고 토마토 넣고 싸서 먹으면 상한 고기도 이만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가 유행했어요. 상한 고기를 효과적으로 먹고 그 다음에 빠르게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기 사면 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제는 깨끗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면 바로 설사할 거예요. 자, 조금 상했다고 먹는다고 죽지 않아. 설사만 안 해. 익숙해지면 장내 유해균이 많으면은 웬만큼 먹어 설사 안 해. 내가 그걸 아는 게 옛날에 처음에 라틴아메리카 한 게 만 20살 때 교환학생이었거든요. 21살, 22살 때. 그때 길거리에서 아무거나 먹어도 끄떡 없었어. 근데 지금은 그때가 생각하고 먹으면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바로 설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남미에 살면서 아무거나 집어먹다 보니까 비위생적인 환경이라고 그랬고 80년대 한국이 위생적이지 못했어요, 사실. 왜냐면 해충검사 붙은 대종검사 했거든요. 한반에서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강남에 살았는데 그 당시에도 거기 강남에서도 한반 그때 70명, 80명이었어요. 한 40명이 기생충이다 걸렸어요. 여자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 반포 있죠? 이 사하고등학교 길 건너편에 거기 봄만 되면 정말 똥냄새가 진동하는 게 배추밭이었어요. 80년대까지 배추밭이었는데 거기서 배추밭이니까 걸으면 인분을 뛰었어요. 아니 이제 똥냄새가 정말 진동했어. 근데 그게 나빠지고 그거 유기농이에요.
화학비료한테 유기농이야? 근데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중국에서 그 김치 파동이 일어난 거 아세요? 기생충 김치에 기생충이 있어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중국도 화학비료 안 쓰고 그냥 인분 있죠? 인분을 뿌린 거야. 그래서 기생충이 생긴 거고, 사람 몸에 기생충이 있으면 응달하면 또고 나오고 또고 뿌리니까 배추에 오는 건데, 근데 사실 중국 애들 한 얘기가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게 왜 우리가 욕하냐고. 니네들은 뭐 우리하고 틀렸죠. 한국도 80년대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한 발에서 기생충 검사하면 3, 40명, 4, 50명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인분을 뿌린 배추를 먹으니까 우리 몸에 기생충이 있었는데 기생충이 작은 문제라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만났어. 기생충이 있으면은 내가 영양분 이만큼 기생충 50% 뺏어가기 때문에 살이 안 쪄요. 이후에 다이어트 방법으로 특히 멸고시 기생충 진짜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은 기생충을 요새는 우리나라 기생충 김치 먹지 다 화학비료 쓰니까 그렇죠? 중국 가가지고 정말 유기농을 재배하는 이런 데 가서 먹으면서 기생충이 섞으면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먹으면 돼. 정말 미국에서 다이어트법이야.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게 90년에 나왔어. 물론 미국에서 쓰는 거는 멸균시킨 기생충인데 그게 큰 사업이 돼가지고 제약회사에서 분해 없이 기생충을 깨끗한 한국 깨끗이 재배한 다음에 사람 몸에 주입시킨 다음에 기생충을 구출시키는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 안 믿기 세상에는 안 믿기는 얘기가 많이 벌어져요. 근데 왜 후추에 대한 열광이 사라졌냐? 고추가 수입되면서 후추가 매워요, 고추가 매워요. 고추가 맵죠? 굉장히 인기가 식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에 열리면서 한국에는 이런 배추김치가 19세기 중반까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임진왜란 전에는 고추가 없었고, 임진왜란을 통해서 처음에 일본에 고추를 하는 데는 누구예요? 유럽에 전해졌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서 고추가 일본으로 전해졌고, 임진왜란 때 그 고추가 임진왜란을 통해서 한국으로 전해졌고, 따라서 임진왜란 전에는 이런 빨간 고추가 없었고, 임진왜란 이후에 한국 사람들도 빨간 거를 먹기 시작했고요. 그전에 우리나라 샤mpoo 다 빨개, 그전 빨간 게 없었어. 그리고 한국은 배추가 지금 농이처럼 지금 배추가 크잖아요. 그 통 큰 배추는 19세기 말에 한국에서 수입되기 시작했어요. 만주에서 교배에서 그 전에 한국의 배추는 조금 했어서 이런 배추 포기김치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거는 19세기 말에 우리나라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배추 포기김치는 언제 등장한 지 100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에요. 비빔밥? 없었어요. 고추가 없었는데 그냥 뭐 간장 들어서 뭐 비벼 먹었겠지. 또 한 가지 옛날 드라마를 보니까 또 막 어느 집을 어디죠? 그 전라의 어느 지역을 가니까 태종 이성계가 그 지역에 와서 그 지역 순창고추장 고향에 순창에 살았어요. 순창고추장 어떻게 선전하는지 아세요? 태종 이성계가 이 순창 지역 지나가다가 거기서 음식을 얻어먹는데 고추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게 순창 고추장이 빨간 거짓 말이에요. 아니 태종 이성계가 고추가 도시락한테 그 고추장이야. 그걸 거기 순창에 선전하고 있다니까 빨간 거짓 말. 정말 고추장처럼 빨간 거짓 말이에요. 고추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믿어요 또. 여러분들 그 당시 이성계가 먹고 맛있다 했던 거는 이런 거였겠죠. 고추가 없다니까 산초 있죠. 산초 뭔지 산에서 산초 약간 매콤한 맛이 있어요. 매콤한 맛도 아니고 그냥 상큼해. 식초 맛처럼 산초 같은 맛은 그런 걸로 뭘 먹겠지. 무슨 고추장이 있어요. 뭐 순창 고추장이 유래해. 고추장에 산초가 넣을 수가 없어요. 넣으면 안 되고. 자, 생태계가 완전히 지형도가 바뀌었어요. 유럽도. 뉴질랜드. 여기만 신대가 뉴질랜드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뉴질랜드 하면 뭐가 떠올라요? 양이 초원에서 평화롭게 풀 떠먹는 게 떠오르죠. 이 콜럼버스 시대를 발견 이전, 영국에 의해서 뉴질랜드가 발견되기 이전에 원래 뉴질랜드는 초원이 없었어요. 양이 없었어요. 근데 뉴질랜드 발견한 다음에 영국인들이 양모 산업이 활성화되니까 양을 대거 방목해서 키울 때가 필요했고, 그래서 영국에서 양을 데려가다가 뉴질랜드 풀었는데, 원래는 풀밭이 없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이런 판파지역이었는데 뉴질랜드는 판파지역이 없었어. 뭐냐면 나무 덩굴 있죠? 뉴질랜드는
보면 알겠네. 여러분들 그 반지의 제왕 있죠? 영화 본 사람 있어요? 봤겠죠? 반지의 제왕 배경이 뉴질랜드 찍었죠? 대부분 뭐예요? 산이죠? 산에는 원래 추운 데는 나무가 완전히 자라도 나무덩굴이죠. 가시덩굴이 많던 곳이 뉴질랜드였어요. 영국인들이 이거를 죄수를 통해서 전부 가시덩굴을 전부 밀어내고 그렇게 초원으로 풀밭으로 바꿨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양떼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뉴질랜드는 그런 풀밭이 없던 곳이었는데 양떼를 키우기 위해서 풀밭으로 바꿨거든요. 생태계 많이 변화시켰어요. 자,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생태계가 유럽인들이 가져온 작물 때문에 굉장히 뭉툭했다는 거. 그리고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식탁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됐죠. 여러분들이 먹는 한국의 식탁도 라틴 아메리카가 없었으면 고추장이 없는, 고춧가루가 없는 한국 음식 상상했어요? 감자, 고구마가 없어요. 감자, 고구마 어디서 났죠? 옥수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 없죠. 자, 모든 게 여기서 들어왔어요. 초콜릿이 없는 인생. 생각할 수 없는 이 좋아하네. 초콜릿이 좋아하나 봐. 자,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 생태계를 갖고 있죠. 금과 은이 대량 일을 했었는데 라틴 아메리카 아스테카 은, 금, 잉카의 금, 은이 최종 동착지는 타케치 얘기했죠. 어디였어요? 유럽이 아니라 스페인이 아니라 영국도 아니고 어디예요? 네덜란드도 아니고 어디예요? 중국. 그 이유가 그때나 지금이나 한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들이 존재했고 이 바로 이 투기 자본 때문에 중국으로 결국은 은이 모였어요. 보세요. 명나라 때 화폐 가치가 급락을 했어요. 왜 화폐 가치가 급락했냐? 중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또 세계사 얘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고 사학학생이나 금융학생들 왜 명나라 때 화폐 가치가 하락했는지 한번 책을 찾아보도록 하세요. 뭐 이런 건 레포트 주제에 있어가 참 레포트 얘기를 하는데 레포트 주제에 낼 때가 됐죠? 그때 얘기했던 주제 라틴 아메리카의 정체성 문제를 한국의 정체성, 독립부 정체성 문제 또는 과거사 청산 문제와 비교 노단화 이거 레포트 주제 싫다고 그랬죠? 정말 싫어요?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살짝 하는 거죠. 두 번째, 스페인의 식민 정책과 영국, 프랑스의 식민 정책을 비교 논술하다. 이거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 번째, 나머지는 그냥 자유주제 줄까요? 자유주제? 레포트 주제 한 개 낼까, 두 개 낼까, 세 개 낼까? 한 개 내지 않은 사람. 두 개 내지 않은 사람. 세 개 내지 않은 사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한 개 내지 않은 사람이 제일 많네? 그래요? 그래요? 한 개 내요? 그럼 라틴 아메리카의 정체성 문제 1번, 2번에 식민지 문제 2번, 3번 자유주제 세계 딱하죠. 1번 정체성 문제 하지 않은 사람 손 정체성 문제 식민 정책 하지 않은 사람 그럼 자유주제 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 이렇게 하죠. 식민 정책은 이게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서 내가 그 문제에 나오면 대부분 벗겨내면은 내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인터넷이 되면 여러분들 소리고 대부분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 내가 몇 번 주제를 내봐서 아는데 내가 한 7, 8개 주제를 준비해놓고 그걸 돌리는데 항상 벗겨내. 90명 있으면은 90명 내용이 거의 똑같아도 문장도 그냥 컷해서 그냥 다르게 해서 붙여넣겠거든요. 내가 하도 많아서 레포트 표절 검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다 걸릴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의 말을 인용할 때는 어디서 인용했다 인용 문구를 써야 돼요. 그럼 표절이 아니야. 뭐가 표절이냐? 인용 문구 없이 표절이에요. 또 한 가지 남이 인터넷에 올린 거를 출처 없이 그냥 올리면은 표절이에요. 그럼 표절이야. 그래서 레포지를 두 개를 낼게요. 첫 번째 라틴 아메리카의 정체성 문제 이거는 베낄 수가 별로 힘들 거예요. 두 번째 식민지 문제 두 개 낼 때인데 식민지와 비교하는 거 어느 거를 선택해도 상관은 없는데
상관없어요. 세 번째, 자유주제까지 세 개를 낼게요. 어느 것까지 생겨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베끼지 마세요. 베끼려면 반드시 출처를 밝혀서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워낙 내가 박사인데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출처를 내가 알아요. 결국 내가 손 안에 있어. 보통은 누가 논문 쓴 거를 인터넷 또 퍼나르기 해서 심지어 지식백과에서 그거를 또 누구 논문을 퍼날라서 표절을 올린 걸 또 여러분들이 표절해라. 알아요. 자, 하려면은 베끼지 말고 출처를 분명히 밝혀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한 가지. 내가 미국에서 티칭을 꽤 오래 했어요. 7, 8년 했었는데 미국에서 티칭할 때 내가 처음에 이해 못한 게 멀티플 초이스를 시험을 내니까 실점하기 시험을 했기 때 학생들이 멀티플 초이스 객관식이죠. 객관식을 중간중간 답을 안 하고 선택을 하고 나서 제출해서 미국 가서 얘네들 참 바쁘다. 몰라도 그냥 찍기 하면 되는데 찍잖아요. 안 찍고 내더라고. 이해를 못했어. 근데 내가 동료 교수한테 얘기하니까 나를 더 이해를 못해. 모르는데 찍는 거를 치팅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답이 뭔지 몰라서 찍지 않고 백지로 아무 1번, 2번, 3번 선택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몰랐는지 안 몰랐는지 교수가 어떻게 알아? 난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는 나는 몰라. 하지만 본인들은 안 하더라고요. 치팅을 해. 근데 꼭 그때 빽빽이 동양인들은 중국인들, 한국인들, 일본인들은 반드시 찍어야 돼. 반드시. 동양문화, 서양문화의 차이예요. 신기해. 백인들은 정말 바보 같은 게 절대 안 찍어요. 일본에 남겨놔. 틀리면 틀려도 찍지는 않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그 SAT 문제 유출이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문제가 안 되는 게 문제 중 뭐냐면 기출문제 모아놓은 거야. 여러분들 한국에서 족보가 유행을 하죠. 그쵸? 이 시험도 가고 족보 유형 인터넷 올리잖아. 미국이었다면, 영국이었다면, 특히 미국, 영국 여러분들 취딩으로 좀 잘려요. 기출문제 모으는 거는 부정행위예요. 친구한테 시험 문제가 뭐였는지 물어보는 행위조차도 그건 취딩이에요. 학교 퇴학당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모두 모으잖아, 기출문제. 우리가 하잖아.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그 처음 미국 가서 학생 때는 가자마자 썼을 때부터 스페니쉬 완화 기초 스페인 이런 거는 과목이 많은데 모든 시험들은 똑같이 준비해요. 근데 어떻게 시험 문제 보냐면 이 수업에서는 화요일날 오전에 보고 똑같은 문제 저 수업에서 화요일날 오후에 보고 이 시험에서 뭐 다음 주에 봐요. 2, 3천 명 이상 듣거든요. 스페니쉬 인기 많다 보니까. 근데 한국 같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 잘 돼요? 한 번도 내가 7년 동안 있어서 문제 유출된 적 한 번도 문제 없어요. 절대 유출 안 돼요. 자기가 무슨 문제로 시험 봤다는 게 단 한 문제라도 유출된 문제가 없어요. 한 번도 7, 8년 동안에. 그러니까 스페니쉬가 한 25명씩 자르는데 수업 시간에 그게 완호안이 한 7, 80 수업 7, 80, 투어 한 투어 2까지니까 한 3, 400개 수업이네. 그럼 25 곱하기 400개는 몇 명이에요? 몇천 명이 아니네. 엄청난 숫자들인데도 한 번도 못 줬어. 정말 단 한 번도. 근데 내가 보니까 얄미웠던 게 처음 가서 중국에서 유학원에는 어떻게 시험 보냐면 시험 볼 때 작문을 하면은 미국 애들은 틀리건 말건 길게 쓰는데 정말 얄미워. 점수 깎이면 절대 안 만들고 단순 문장으로 정말 얄미워요. 근데 꼭 중국 애들도 그러고 일본 애들도 그러고 한국 애들도 그래. 정말 얄미워요. 미국 애들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중국 뭐라고 하냐면 보통 슬릭하다고요. 스마트하다고 하잖아요. 슬릭하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는 정말 좋아.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 특히 숫자로. 이거 숫자에 가야 자, 근데 어쨌거나 그 얘기가 뭐냐, 우리나라 문화하고 나도 아직도 이해하고 왜 걔네들 찍지 않지? 찍으면 되는데 나도 있으면 찍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족보는 부정행위예요. 유학 갔다가 괜히 뭐 족보를 붙이셨다가 다르지 않겠어요. 탁당하고 그거는 엄격한 부정행위예요. 기행적으로 하는 것도. 그래서 한국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표절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한데 교수님도 표절하잖아. 그렇잖아. 어쨌거나 표절을 하는 게 표절과 아니고의 차이는 뭐예요? 인용을 출처를 밝히냐, 출처를 밝히십시오.
명나라 때 화폐가치 급락 초인플레이션 초래. 화폐가 종이 조각이 돼요. 인플레이션이 돼요. 그래서 지폐 사용 중단하고 은 유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폐 대신에 은을 유통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명나라 때 되면은 모든 화폐의 기본 단위가 뭐가 된다? 은이 돼요. 그래서 상인들은 은을 무게만큼 재면서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명나라와 주요 교역국이 어디였어요? 중국과 일본이었죠.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서도 중국과의 주요 교역력이 조선과 일본이었죠. 그래서 조선과 일본에서도 주요 화폐 단위가 뭐였습니까? 대외 무역에서 조선에서도 국내에서는 어음이 쓰이고 역전이 쓰였지만 명과의 무역할 때는 뭐 쓰였다? 기본 화폐가 무조건 은이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은장이 나오죠. 은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중국에서는 일본에서는 금행이 아니라 뭐예요? 뱅크가 은행이에요. 왜 은행인지 알겠죠? 은이 대외 무역에서의 기본적인 화폐 단위였습니다. 명나라 이런 사용 이유 때문에. 그래서 명나라에서 은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금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은이 기본 화폐 단위였기 때문에 은에 대한 근본이제가 아니라 조선과 일본과 명나라 삼국은 이 동북아시아 삼국은 올해 몇백 년 동안 어때요? 은본위제였어요. 금본위제 사회였고 유럽은 1970년대까지 금본위제 사회. 물론 19세기 이후에는 이 아시아권도 금본위제 사회로 편입되지만 하지만 1970년대부터는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뭐예요? 모든 화폐의 가치가 뭐가 돼요? 달러가 기준이 되죠. 이게 브랜드 린치제라고 하는데 1972년에 출시되는데 65세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환율에 대한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단위가 금본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달러로 바뀌면서 지금 환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뭐 그 얘기는 뭐 다 할 필요 없고 뭐 화폐 전쟁 이런 책 보면 요새 많이 팔리던데 보면 뭐 나와 있을 거예요. 궁금한사람들 뭐 화폐 전쟁이 아니야 뭐 화폐 관련 책이 많아요. 워낙 뭐 교보 문고, 영풍 문고, 뭐 인터넷 치면 많이 나오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방학 때 한번 사서 보도록 하면 재밌을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 유럽의 투기 세력이 중국으로 말려요. 왜 그러냐? 유럽에서는 금이 1이라면 금일과 은 12개가 교환이 됐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은이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은가가 높아서 금 1개와 은 6개가 교환 비율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유럽에서는 금 12덩이 가지고 그 은 12덩이로 금을 하나도 못 받고 근데 중국에 아까는 은 12개로 금 몇 개를 해요? 2덩이가 달려. 2배가 남는 일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럽이 있으면 그 은을 유럽에 쌓아두겠어요? 중국에서 팔겠어요? 중국에 갖고 와서 전부 은을 교환해요. 그래서 중국하고 어떻게 교환했냐? 중국하고 무역을 하잖아요. 중국하고 무역할 때 주로 뭐였냐면 아편 전쟁 전까지는 항상 대중국 무역은 유럽이 엄청난 적자를 봤다고 했죠. 유럽에서 중국을 팔 인력이 거의 없었어요. 해봤자 뭐 가죽 정도. 중국에서는 항상 유럽으로 몇 갔어요? 차, 도자기, 비단. 항상 중국을 팔았죠. 그래서 차를 사고 도자기 사고 그 뭐 비단을 사고 할 때 그 대금을 뭘로 지급했냐? 뭘로 지급했을까요? 돈으로 지급했어? 금으로 지급했어요? 돈으로 지급하는 게 이익이 많이 나요? 금으로 지급하는 게 이익이 많이 나요? 응? 경제학과 학생 없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도록 간단한 얘기 아니야.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고 싶으면 이거 계산 잘해야 돼요.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럽의 금이 어디로 간다? 중국으로 하고 중국의 금이 유럽으로 가는 경우는 상당히 벌어지게 됐죠. 큰 차이. 그래서 최종 종착지는 중국 간다. 또 한 가지. 인지대라는 전후에서 전 세계에서 은 생산지 1위는 멕시코였어요. 은 생산지 2위는 어디였을까요? 마찬가지로 멕시코 포함해서 페루를 포함해서 라틴 아메리카였고 라틴 아메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은 생산지 2위는 어디였을까요? 전 세계에서 은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일본의 매장량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매장량으로 전쟁을 돈이 있어야 되나? 군비를 확장해서 조선을 침공한 거고, 그렇죠? 은이 명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가니까 은을 중국에 교환하면은 일본도 엄청난 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은이 엄청난 이익을 받았어요, 중국이 은으로. 자, 그랬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하도 은을 팔다 보니까 은 매장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임진왜란 이후에는 일본 막부에서는 은 수출을 금지시켜요. 그리고 일본 은광에서의 생산은 생산되는 거 일본 국내에서 유통시키게 되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 요새 엔화도 마찬가지인데 달러가 국내에 막 많이 들어오면 달러 값이 떨어져야 올라가요. 달러 값이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상승하죠. 달러 대비 원화가 평가 절상이 돼요. 달러가 회로 막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달러의 가치가 원화가 우선 높아지죠. 원화의 가치가 낮아져요. 달러 대비 원화가 평가 절하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은값이 높으니까 유럽의 은이 막 중국으로 들어오죠. 이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은이 넘쳐나게 되죠. 그럼 은의 가치가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16세기, 17세기까지는 은을 보면은 환차익이 2배 이익을 받는데 이게 18세기 되면은 은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환차익 재미가 반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아보세요. 그래서 은이 유입되던 은이 18세기 되면 그 속도가 줄어들어요. 은이 넘쳐 흐르니까. 뭐 그거 메커니즘 잘 이해해서 한번 금투기, 은투기 한 번이 한번 뭐냐면 이해하면 내 친구들 중에서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 경마를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 이거 좋아하는 이 역사를 같이 수업을 하는 걸 써요. 근데 정말 돈들 많이 없어. 한 명은 자산운용에서 세웠고 지금 근데 태어들이 뭐 정치하다가 안 치는데 한 명도 IMF 때 한 3, 40억 벌더니 지금은 움직이는 돈이 한 몇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요 메커니즘을 기가 막히게 그때부터 이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졸업할 때부터 베팅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설명을 해도 메커니즘 이해 못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교수들은 절대 아무리 해도 이거 절대 주식 투자하면 안 돼. 나도 그 이해해. 왜냐면 마지막 순간에 엔터를 못한대. 우리는 내가 딱 그런 거 알아요. 불이값이 오르기 시작한다? 그럼 라틴아메리카 주식 사다 알아요. 근데 내가 막상 귀찮아서 안 해.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이론을 몰라도 흐름을 알기 때문에 엔터해요. 은 목돈의 6타, 구리 목돈의 6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고정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경영학과성이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관심 있는 거 마케팅일지 어디일지. 어쨌든 항상 요 국제 환투기 세력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도 이미 국제 환투기 세력이 존재했다는 사실 알아두고 하세요. 물가 등으로 지주가 몰락했죠. 중세 봉건제도 몰락했고. 새로운 언어야. 참, 그리고 차 얘기 내가 했죠. 원래 차는 무슨 차예요? 중국 수입 자전거 녹차예요. 그렇죠? 자동차가 아니에요. 근데 녹차는 유통기간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녹차 한 1년 지나면 산화가 돼서 못 먹어요. 근데 중국에서 유럽 싣고 가다 보면 날씨가 덥죠? 산화가 돼서 색깔이 변해. 그럼 그냥은 못 먹어. 보이차도 후 발효차예요. 색깔이 시커멓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유럽을 갖고 온 다음에 태워요. 태워서 볶으면 이게 뭐가 돼요? 홍차예요. 이거 유럽에서는 녹차를 맛이 없어서 먹은 게 아니라 유통 과정 중에서 산화가 되니까 그거를 태워가지고 태워서 홍차를 만든 겁니다. 네, 홍차가 시작되는 거고요. 차 가격이 지금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쵸? 옛날엔 차 가격이 엄청나게 유효했었는데 차 가격이 떨어진 이유를 내가 설명했던 거야, 안 했던가요? 했었어, 안 했었어? 했어요, 안 했어요? 16세기, 17세기까지 그렇게 비싸던 차 가격이 왜 떨어지게 됐을까요? 왜 떨어지게 됐어요? 원래 차는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중국에서 차를 수입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앞편 전쟁 때까지는 엄청난 무역 적자였는데 영국의 대중수출이 그것도 해결되죠. 왜 차를 수입할 필요가 없었을까? 여러분들이 음료수 신론티라고 마시는 사람 많은데 자판기하고 신론티 팔에 안 팔아요. 그렇죠? 신론이 어디예요? 인도에 어디야 지금? 스리랑카죠? 그 신론티 마실 때 그냥 마시면 술 먹고 안 해요. 그래서 신론티. 신론이 스리랑카 지역인데 원래 스리랑카 지역에서 차가 제대로 안 되는데요. 또 여러분들 커피 같은 데 가면 커피 시킬 때 뭐 있어요? 아쌈티 있고 다지링 티 있죠? 아쌈 뜻이 뭐예요? 다지링 뜻이 뭐예요? 차 좋아하는 사람. 아쌈티 마셔볼 사람. 응? 인도의 아쌈 지방이에요. 다질링은 인도의 다질링. 아쌈티는 아쌈에서 누구 마셨어? 아, 이거 마셔야지. 아쌈티가 뭔지 알아봤어요. 신론티, 신을 하는 거, 아쌈티, 아쌈은 다질링 지역에 나는 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하면서 중국에서 더 이상 차를 수입하지 않기 위해서 그 차량을 어디다 재배했냐? 아쌈 지방, 다질링 지방, 스리랑카, 신론 지방에 심어서 거기서 차가 대량 생산된 그때부터 영국의 티가 중국의 티를 대체하면서 중국의 리튼 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에서 나온 티가 전 세계 시장에 어떻게 돼요? 흡수하기 시작해요. 좋은 차. 그래서 중국의 티는 팔리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중국이 무역자 항상 보면서 긍정을 유지했는데 차 무역에서 실패하고 차를 내려 팔 데가 없으니까 무역 떼고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국력이 쪼그라들어요. 돈이 있어야 군대를 치죠.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중국의 국력이 가장 쪼그라드는 중에 하나가 참여하고 실패, 영국을 있어요. 두 번째. 도자기를 무조건 영국에서, 중국에서 수입했어요. 도자기 뭘로 만들어요? 또 그냥 그게 아니지. 뭐 무슨 소리. 진흙으로 만들잖아. 점토로 만들잖아요. 찐딱. 도자기 만들려면 진흙이 찐득찐득해야 돼요. 그쵸? 황토나 이런 거. 그게 나는 게 어디밖에 없냐면 일본, 중국,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유럽에 가보세요. 유럽의 흙이 물에도 석회수가 많고 땅이 석회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끈적끈적한 흙이 안 만들어져요. 도자기를 만들 수 없는 흙이야. 그래서 유럽에서는 근본적으로 흙 문제 때문에 도자기가 만들 수가 없고 황토망 있죠. 황토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 황토는 유럽엔 나지 않아요. 지질이 틀려가지고. 근데 100% 중국에서 수입하다가 오늘날 중국 도자기가 질이 좋아요. 영국의 본 차이나가 질이 좋아요. 여러분들 프랑스의 에르메스에서도 도자기 만들어요. 접시. 현대백화점 벨리랜드 가보세요. 롯데백화점 에르메스 도자기 만들죠. 유럽 도자기가 지금은 더 비싸요. 여러분들 어머니들 영국제, 프랑스제 도자기 살래, 접시 살래, 주전자 살래, 중국제 살려면 여러분들 어머니들 모아서 갈까요? 옛날에 그 단계였어. 오히려 중국제를 치가 편하고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언제 생겼냐? 18세기 말에 영국인들이 화장품 개발을 어떻게? 몬 차이나를 개발해. 몬의 뜻이 뭐예요? 뼈예요. 유럽의 점토는 이게 찰기 없다 그랬죠? 이거를 도자기 만들기 어떻게 하면 도자기 강하잖아요. 그쵸? 땡땡땡해도 웬만큼은 안 깨지잖아요. 강성이 있어야 돼. 진흙으로는 만들어도 불에 구우면 되는데 유럽은 안 돼요. 어떻게 했냐? 솥뼈 있죠? 솥뼈를 유럽의 흙에 넣어서 반죽한 다음에 불에 구우니까 중국 도자기보다도 더 강해져요. 그래서 솥뼈 볼에다 중국 도자기라는 처음에는 중국에 됐어야 되니까 중국산 이름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린 거야. 그냥 영국에 만들었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처럼 하려고 해서 이름 붙이는 거예요. 본 차이나요. 그래서 영국의 도자기가 중국의 도자기를 대체하면서 19세기부터는 영국의 본 차이나가 세계에서 가장 지식적으로 인식돼요. 지금도 중국 도자기가 좋아요. 본 차이나가 좋은 거예요. 본 차이나. 원래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더 이상 도자기 할 수가 없어. 할 이유를 그냥 없어지네.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중국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19세기부터 현재까지 중국이 수출 물건이 없다가 언제부터 1980년 등사고통 이후에 중국 물건이 다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죠. 19세기 지점까지는 중국인들은 수출만 하고 수입 별로 안 써. 그러다가 그 세상이 들어간 거죠. 중국인들 할 말이 많아요. 원래 옛날에 우리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로 들어갈 때 뭐가 불가능해요? 인도가 우리 거였는데 왜 미국 애들이 끼어들려고 그러는 거고
대미 수출 역조가 우리에 맡아왔는데 불만이 지금 원래 우리가 항상 수출 흑자만 왔는데 뭐가 불만인 거예요? 중국의 이제 지속 생각은 바로 이거예요. 한국은 대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중국의 코딱지나 마찬가지였죠. 중국 마음대로 못 이겼어요. 기본적 생각이 이거예요. 한반도가 중국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는 해방 이후에 열심히 고생합니다. 다시 옛날 그렇게 연구를 열심히 합니다. 라면 없지, 지하전 없지, 우리가 어떤 게 뭐지, 인석도밖에 없어요. 세계를 벗어나고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세계 사람을 잘 알아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잘해줘야 돼요. 중국 사람들은 얘기가 한국 관광객들이 이제 중국 와서 발마사지 받지만 20, 30년이 채 가기 전에 니네들이 우리 발마사지 해줄 걸. 그래갖고 니네들이 중국에 와서 가정하고 있을 거라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공단이 아니라 그렇게 안 되려면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죠. 그래서 레포트 어려운 사람 도전을 해보도록 하세요. 종합적인 사고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되면. 회사의 리더가 되고 CEO가 되려면, 정치인이 되려면, 외교관이 되려면 종합적인 사고 잘해줘야 되겠죠. 자, 스페인어가 새로운 언어가 지배를 했다고 그러고 대부분의 메스티소들은 그들이 아버지가 누군지 정체성지요로 했죠. 자, 희망이 없는 인교들에게 카톨릭 종교와 역사적으로 그들이 희망을 찾아준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질문 있어요?